예. 아직 소개는 안 받았는데요. 스스로 소개해야 될 알코올 협동조합 연구소 전정원 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시면 제일 졸릴 시간이죠. 저도 걱정이 큽니다. 5명만 졸면은, 제가 원래 교육할 때 3명 졸면은 바로 끝내거든요. 아, 오늘 내가 재미없게 했구나. 그러면 이게 듣는 분들한테 실례했다 해가지고 바로 끝내는데, 2시고 대학생들에서 한 10분이 7명 졸면은 바로 끝낼게요. 일부러 조는 사람들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제일 즐겁고 재밌게 여러분을 교육해야지 남을 거다.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서 교육하는 거라면 뭐 좀 지루해도 할 수 없이 들어와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오늘 한 번 보고 이제 2번 다시 못 만날 텐데, 그러려면은 아, 재밌었다. 윤리적 수업이 공정무역 재밌는 거구나. 우리한테 즐겁고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인상을 남겨서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동아리가 주도해가지고 이 수업을 만들고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과가 다양하게 있죠. 이공계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내려주시고, 사회과학 계통. 사회과학이 별로 없네요. 이제 내리고, 인문학. 예술 한 분. 특이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오셔야지, 예술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이어야지 깊이가 있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술은 대체로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오늘 날씨가 덥죠? 제가 웃어들 좀 벗을게요. 배가 좀 나왔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에서 교육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운데, 어떤 이 시설에 최대한 맞도록 잘 해볼게요. 이런 음악은 넣은 적 없으나 이재훈 씨가 넣었나요? 저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분명히 제가 뭐 좋습니다. 더 좋죠. 안 졸리죠, 더. 예, 졸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뿅뿅뿅뿅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테마를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강사 오시는 분들 쭉 보니까 저 빼놓고는 텔레비에 대부분 나오셨던 분 같아요.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TV 나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토요일 날 밤 11시에 그 반려동물, 그 다음에 광우병, 구제역, 동물복지 이런 프로그램 1시간 했어요. 제가 20초 나갔습니다. 한 25분 찍어봤는데 20초 나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TV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운동 하면서. 예.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이제 쭉 봤는데, 사실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나 영국에서 처음 사회적 기업 생길 때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기는데, 한국에는 노동자 협동조합 법도 없고 기반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을 한국 사회가 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염려할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 특히 유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영국하고 이탈리아에서 나오는데, 이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을 가진 사회적 기업 정신, 이것을 얼마나 살리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아직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럴 때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봐요. 근데 요번에 커리큘럼 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간간히 협동조합 얘기를 잠깐씩 할 겁니다. 그래야 마무리해서 사회적 기업, 유럽에서 나온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물론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 먼저 나오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유럽형하고 미국형은 엄연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럽형 사회적 기업이 안착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 이런 것도 사회적 기업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본격적인 강의는 다른 분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오늘 협동조합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빨 받으면 다 재밌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1시간 40분 해버리고 마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시면은 중간에 한 번 쉬고요. 그럼 되겠죠. 뭐 꼭 2번 쉬어야겠다 뭐 그런 분 있어요? 아니면 안 쉬고 4시까지 꽉 채워달라. 여론을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제가 할게요. 예, 이제 순서가 나오죠. 윤리적 소비, 기원, 한국의 윤리적 소비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 나와요. 유럽에서 나오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지 한 10년?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쭉 그런 형태의 한 적이 있습니다. 해온 것들, 그거 따지면 10년, 20년 되죠. 이런 것도 사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사람과 노동, 안전한 먹을거리, 농업과 환경, 그다음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그다음 윤리적 소비를 주도한 협동조합.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8번, 9번 만들고 싶었으나 할 수 없이 7번까지만 번호를 매겼어요. 왜 그럴까요? 한 찍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쁘죠? 저 예쁜 게 뭐예요? 예, 빨주노트 판 한번 거꾸로 할 수 있는 사람. 플러스 5. 무궁화 하나 써요. 이게 무지개가 협동조합의 마크입니다. ICA라고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있습니다. ICA의 마크가 무지개에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 그게 협동조합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할 수 없이 7개 껴 맞췄는데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한번 7가지를 오늘 쭉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리적 소비 운동 기원은 뭐 결국에는 왜 윤리적 소비 운동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본주의가 폭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처음으로 한 사람들은 특히 여기 1930년대 이미 이때 여러분들이 뭐 이공계생들은 거의 잘 안 배웠을 텐데 자본주의가 1500년, 1600년 진행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해외에는 어떻게 해요? 식민지 쟁탈을 하는 겁니다. 식민지 개발이죠. 식민지 개발을 해가지고 본원적 축척을 하고 국내에서는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인클로저라는 걸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인클로저라는 거는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농민들을 농토에서 쫓아내는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노동, 해외의 식민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닌데 잘못 눌렀어요. 빠꾸는 일본 말인데 예. 그 노예노동으로 설탕이 이미 생산되어 있대. 그래서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설탕을 불매운동합니다. 불매운동하는 게 시작인데 이 19세기의 자본주의의 폭력성으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만 제가 잠깐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생협 협동조합이 구매 생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 생협이기 때문에 1800년대에 보면은 1800년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뭡니까?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한국에서 했다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쌀이 됐겠어요. 쌀. 밀가루, 설탕에 사와보면은 석회나 모래가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1800년 말에 이런 시기가 있었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예, 삼정의 문란에 90군데가 월급을 타와보니까는 쌀에 쌀깨가 섞여 있고 모래가 섞여 있었죠. 열받아가지고 90군데가 쿠데타 일으켰죠. 이모군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일본군에 의해서 신식군대에 의해서 제압당합니다. 1800년 말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00년 중반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는 자본가들이 판매하는 밀가루 설탕에 사와보니까는 석회나 모래가 섞여 있어요. 심지어 맥주에 아편을 넣어서 팝니다.
왜 맥주에 아펜을 넣어서 팔아요? 중독돼가지고 자기네 집에 계속 하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1840년에 뭐가 일어나요? 세계사적으로는 아편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거리 우리 삶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아편전쟁이 왜 일어나요? 영국이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로부터 양귀비를 가져 들어와서 가공해서 아편 만들어서 다시 영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이미 청나라 1800년대 되면 청나라는 관료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썩어 있어요. 영국의 자본가들이 청나라를 대상으로 아편무역을 하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칙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비용 관련된 영화 보면은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황비용 싸움 재밌게 보느라고 그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황비용에 관련된 영화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편을 만들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임칙서라는 사람이 청나라 관료인데 깨닫고 영국이 자꾸 청나라한테 아편을 무역을 강요하니까 중국에 그 당시에 누가 늘어나요? 아편쟁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편쟁이란 말이 그 시대에 생기는 말들이에요. 그 아편 무역을 거부합니다. 황제가 정신 차리고 임칙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청나라 아편 무역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의 자본가들이 영국 의회하고 여왕을 움직여서 무역 전쟁을 가장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청나라는 지죠. 그 결과로 홍콩인가 마카오가 150년 지배받죠. 제가 알기로는 홍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금 뭐 거기 중남미의 노리에가가 뭐 마약하고 관련됐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노리에가 노리에가 중남미에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리에가예요. 뭐 잡아야 된다 난리치지만 이 당시 지금의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에 영국 자본가들은 전부 다 감옥 가서 종신형에 처해야 돼요. 아편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전쟁까지 일으키니까 녹을 대놓고 아편 무역하고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맥주 아편 만들어 넣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축적된 게 영국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에요. 또 구매한 물건에 가보니까 10kg 밀가루 10kg 사왔어. 집에 가 재보니까 8kg예요. 양과 질을 속이죠. 그 다음에 또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자기네 회사 식당에서 먹게 하는데 정말 밀가루 빵 정도밖에 안 주죠. 이중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협동조합이 대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해외적으로 노예노동을 통해서 수란 설탕은 불매운동하고 차티스트 운동, 판매장의 차티스트라고 들어봤죠?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웠어요. 차티스트.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투표권을 달라라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티스트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매장을 만듭니다. 독립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1830년에 영국에서는 한 번의 선거법이 개정돼요. 한 번의 선거법이 다시 개정되는데 역시 이때도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선거 때 작년에 선거했나요? 작년에 선거 때 투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네. 미러클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떨어졌나? 아니면 이 SEN 동아리가 훌륭한 동아리인 것 같은데요. 10%도 안 했잖아요. 20대 청년들이. 여러분들은 투표권이라는 게 우습게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할 수 있게 한 지금의 이유는 이 차티스들이 죽어가면서 감옥에 고문당하면서 얻어낸 투표권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1776년에 일어납니다. 핵심은 민주주의 주권제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투표권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어나지만은 1800년 되기 전까지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들만 투표권을 줍니다. 이 183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투표권이 뒤에 이제 제일 뒤에 보면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어요. 20세 이상 성인에게 투표권은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년대 초에는 계속 악법이 만들어져요. 어떤 악법이 만들어지냐면은 제가 아까 인클로저라는 걸 얘기를 잠깐 했죠.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난다고. 그럼 이들이 어디에 가요? 도시에 가죠. 도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도 없죠. 일자리도 없죠. 도시를 배회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빅토리아인가요? 빅토리아인가? 그 시대가 만든 법이 불황금지법이에요. 불황금지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도시를 배회하는데 도시를 배회할 권리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같은 사람이나 그런 독재자나 삼천교육대를 보내는 법을 만들었었죠. 그거 더 심각한 법이죠. 불황금지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배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잡아다가 강제노역법을 만듭니다. 1800년 초, 1700년 말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프랑스 대혁명도 했어. 미국 독립전쟁도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투표권도 없고 악법만 계속 만들어져요. 핵심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티스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투표권을. 그래서 하나는 불매운동이죠. 부도덕한 노동으로 만든 건 불매운동.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매운동. 윤리적 소비의 핵심은 구매와 불매입니다. 하나는 포지티브로 불매운동. 포지티브로 구매운동. 네거티브로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의 핵심 전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과지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판매. 여러분 저랑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시장 안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자본주의가 일어난 성과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과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존 언론이나 기존 다른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자본주의 성과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본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단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로마뇽인 알죠? 현생 인류의 가장 윗 조상이 크로마뇽인이에요. 크로마뇽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알아요? 찍어봐요. 예? 틀릴 거 알아. 내가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맞히기 힘들죠? 17살이에요. 17살. 크로마뇽인이 지금으로 10,000년 전에 등장하는 인류입니다. 근데 17살에 삽니다. 이 1800년대 요 시대 때 1900년이 되기 전 유럽의 1900년 되기 전에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요 당시에. 응? 이것도 찍어요. 틀릴 걸 각오하고. 자꾸 틀려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그날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꼭 기억해야지. 이렇게 돼요. 아무 말 없다가 몇 살? 50살? 50살 좋아요. 또 다른 사람? 예? 40살?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2번 다 맞았어요. 아까도 빨주노트 팔 한번 거꾸로 잘하더니 이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찍는 실력도 40대입니다. 40살이에요. 우리나라도 1950년, 40년까지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평균 수명하고 기대 수명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네이버 찾지 말고 다음 찾으세요. 네이버 싫어해요. 다음 찾아서 보세요. 평균 수명하고 기대 수명하고. 그건 개념 단위 평균 수명을 얘기했어요. 핵심적인 건 영유아 사망률이에요. 1800년, 1900년 초까지 여자의 일생은 애 10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일생이에요.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19살에서 결혼해요. 얘 10명 낳아요, 보통. 그렇죠? 10명 낳는데 그중에 5명은 죽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의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거의 80이죠. 2배 늘어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가 결합돼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을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완벽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생긴 이유가 없죠. 왜 한국 사회에 지금 사회적 기업 열풍이 불어요? 2007년 금융위기 때문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일어나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 모델로 제대로 가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 필요할 리가 없어요. 협동조합 필요할 리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그 부의 그늘 이면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양과 질을 속이는 문제가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없는가? 안 그렇죠.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대형마트들 설탕 3kg에 자기네가 인근에 제일 싸다고 선전합니다. 2,800원이라고. 근데 진짜 3kg가 아니야. 제일 뒤에 돋보기로 살펴보면 2.75kg이야. 일반 슈퍼에서는 3,000원인데 3kg.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람당 1원 나오죠? 그 대형마트에서 하는 건 2,800원이야. 근데 실제 2.75kg이야. 그럼 그람당 1.1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을 속여요, 지금도.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 다니는 전자회사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공연해요. 대형 매장에 가가지고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형 매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대형 매장으로만 표현할게요. 대형 매장에 나가는 라인하고 백화점 라인하고 대리점 라인하고 라인이 따로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이 제대로 발달했다면 이 세 개의 판매 소비 유통 시스템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부품을 비교해 봐야 돼요. 과연 똑같은 부품을 쓰는가? 공공연하게 전자제품 다니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 매장 가서 자기네 회사 제품을 안 산다는 거예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한국의 유통자본은 양과 품질이 정직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윤리적 소비에 중요한 또 하는 게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영국의 랭커셔 지방이에요. 랭커셔 지방은 런던으로부터 한 200km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맨체스터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랭커셔 지방은 방적공장 지역입니다. 이 방적공장은 어떻게 돼요? 영국이 미국의 남부의 노예노동으로 인해서 생산된 목화를 수입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동네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북부군이 남부군 해안을 봉쇄합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로부터 면화가 수입이 되지 않아요. 랭커셔 지방에. 그래가지고 방적 기계가 서요. 노동자들이 실직당하고 아이들이 굶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커셔의 로치데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부군을 지지하겠어요? 북부군을 지지하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노예해방을 지지해야죠. 근데 노예해방 전쟁을 지지했다가는 내가 실직당하고 내 애가 굶고 있어요. 과연 그럴 때 누구를 지지할 건가? 로치데일 협동조합 이 얘기를 하면은 민주노총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숙연해집니다. 어느 나라 노동운동도 이렇게 도덕적인 선언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 실직당하고 우리 애들이 굶지만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는 잘못된 거다. 이런 선언을 하고 북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요. 이게 바로 유럽에서 그 당시 1860년대니까 사회주의도 막 시작하고 다양한 지식인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 모든 지식인들도 북부를 지지한다는 선언 못하고 있을 때 로치데일을 만든 노동자들, 협동조합을 만든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을 반대하고 노예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게 이 중요한 윤리적 소비의 실천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기반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는
북반구의 풍요 이런 것들이 남반부의 가난한 나라의 지하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쌓은 부다라는 반성, 그 다음에 어린이 노동, 착취, 초콜릿, 커피, 그 다음에 원조가 아닌 자생력을 갖게 하는 공정무역.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1950년대, 60년대에 공정무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듣죠? 예, 그래서 공정무역의 핵심적인 의미는 지갑 속의 한 표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냐예요. 아까 차티스트하고 잠깐 얘기했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표를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반값 대학 등록금 공약 때문에 많이 찍지 않았어요 혹시? 등록금은 반값 해준다는데 원래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값 해줘? 그럼 찍어야죠. 근데 안 지키고 안 지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노동자는 어떤 사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표 찍어야 돼요? 고용 안정해주고 일자리 늘려주고 있다는 사람한테 표를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일자리 늘리지 않고 해고도 많이 시키고 괴롭혀요. 그러면은 탄핵해야죠. 대신에 또 다른 사업하는 사람 또 다르죠. 소득세, 법인세 적게 내주게, 적게 하겠다. 그런 사람 표 찍어주죠. 그래서 많이 찍어줬어요. 실제로 대통령은 돼서 여러분들하고 공약을 안 지키고 노동자들하고 한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지만 자본가 한 공약은 지켰어요.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오죠. 집권 기간 동안에 세제 혜택을 봐가지고 영업이익이 무려 73% 증가했어요. 73% 증가에 비해서 일자리는 10%밖에 안 늘렸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정치적인 한 표만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공정무역에서 윤리적 수입이 중요한 거는 지갑 속의 한 표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나랑 전혀 얼굴을 맞대고 살진 않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린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품은 구매하고 포지티브 전략, 나쁜 상품은 보이콧.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 5가지, 유럽에서는 보통 5가지 기준을 합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좋은 영향을 미쳐야죠. 사람에 대한 기준, 노동과 인권을 지키는가, 아동노동을 착취하진 않는가. 그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재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 대해서는 미얀마에 여행을 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기준. 지난 일요일, 그저께 2일이죠? 2일 11시에 SBS에서 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것들이 이거였어요. 전부 다.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기로 한번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20초는 좀 뻥이고요. 15초였던 것 같아요. 15초 나오는 것 같고, 한번 보면, 그나마 제가 볼 땐 조금 부족하죠. 조금.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왔어요. 정부 역할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구제역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준. 독재. 여기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노동과 인권은 주로 아동노동이라든지 아동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 독재.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산. 이 지속 가능한 생산에서 흔히 우리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만 보는데 윤리적 소비에서는 사회 지속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사회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회가 지속 가능한, 이거는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 소비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재분배가 되는 나라여야지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 보고하고 있어요. 부자들에게 계속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생필품 옷을 10개 살 걸 10,000개 삽니까? 재분배 됐을 때 생필품 시장이라든지 소비 시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정책에서 계속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양극화가 진행될 때 결국 시장이 더 좁아진다라는 게 나온 것들인데, 그 사회의 지속성이 있어야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이어집니다. 환경은 지금 두 가지로 파괴가 돼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열대림을 파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원목 가구를 만드는 거고, 지하 자원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축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 축산 때문에 그 원시림이나 열대림들이 파괴돼요. 또 한쪽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나무 껍데기 파먹고 풀에 뿌리를 파먹고, 초근 목피 들어봤죠? 초근 목피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막화가 진행돼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런 환경 파괴가 왜 그래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 얘기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다 적용되기 어려워요. 유럽의 기준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이제 유기농 식품 기준이 있어요. IFOAM이라는 세계적인 유기농 식품 세계적인 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는 코덱스 기준을 한국에 적용시키면은요, 한국의 유기농 식품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정한 그 환경 기준은요, 유기농 식품 기준은 윤작까지 해야 돼요. 윤작이 뭔지 알죠? 땅이 10,000평이 있어요. 그러면은 2,500평씩 4개를 나눠요. 그래서 2,500평은 4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윤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4년에 한 번 쉬어줘야 돼요. 그 실제로 10,000평이 7,500평 역할밖에 못해요. 유럽의 유기농 기준이라는 게. 그럼 한국에 그런 기준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것처럼, 유기농 기준이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정한 윤리적 소비 기준이라는 게 한국의 경제 수준으로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재구성했어요. 5가지를 사랑과 노동으로 하나 하고, 식품 안전 분야로 하고, 농업과 환경. 이거는 우리나라 생협이 모두가 합의한 게 아니라 아이콥 생협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생협에 우리 아이콥 생협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민의도 있지만은 다른 생협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윤리적 소비 기준은 4개의 생협 중에서 저희가 만든 건데, 저희가 다시 재구성했어요. 사랑과 노동, 식품 안전, 농업과 환경. 그래서 사랑과 노동은 첫 번째, 조합원 자치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생산자 조직이나 소비자 조직이나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조직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본이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지는 주식회사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다르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 여러분 70명이잖아요. 70명이 1,000주씩 가지고 있어. 그럼 70만 주잖아요. 나는 100만 주 가지고 있어. 여러분 70명은 주주총회에서 나의 결정하고 여러분의 결정하고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저 하나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주총회 아무리 가봤자 민주주의 못 배웁니다. 주주총회에 가서 배우는 건 뭐예요? 역시 돈이 세상을 지배해. 돈이 최고야. 그런 거예요. 주주총회는 1원 1표이기 때문에.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돼요?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거는 의사결정할 때에는, 제가 진주생협에 속해 있는데 진주생협이 거의 1,000만 원 출자해 있어요. 대부분 조합원들은 3만 원 출자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랑 3만 원 출자한 사람하고 총회에서 발언 기회는 한 번 똑같아요. 표도 한 표 똑같아요. 그게 왜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평등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평등권은.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착취 금지, 인간적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철폐, 이거 다 섞여 있죠. 일부러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88만 원 세대라는 책 보셨어요? 예, 어쩐지 찍기도 잘하고 맞추기도 잘하더나 88만 원 세대를 읽었네요. 88만 원 세대를 읽으면 여러분도 똑똑해집니다. 나의 처지와 내가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세금 혜택은 많이 보는데 일자리는 안 늘리고 있어요. 일자리 늘려봤자 비정규직 늘려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곧 직면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 생애에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대기업만큼 충분히 월급 주지 못해요. 대기업의 한 70%밖에 주지 못해요. 유통기업, 예를 들어서 저희 생협이 지금 신입 직원 올해 연봉이 퇴직금 빼고 2,500이에요. 그럼 대기업이 유통기업 중에서는 한 3,500 정도 될 거예요. 3,500 될 거예요, 대기업이. 저희가 2,500 주니까는 한 70% 줄 걸로 생각하는데 8에서 8%는 70% 고사해 줄 거예요. 근데 저희 생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잘라요, 사람을. 그 사람이 음주운전 하다가 잡혀가거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잡혀가거나 돈 문제 사고 치기 전에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협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철폐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은 10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생애 총소득을 보면은 대기업에 70%밖에 안 주지만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니는 데를 택할 거냐? 10년 열심히 다니다가 잘려서 또 중소기업 옮겨가고 그래야 데를 택할 거냐? 어느 게 인간을 인간답게 할 거냐? 대기업 방식은 지금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죠. 해고나 정리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했죠. 대신에 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죠. 짧고 굵게 살 사람은 글로 가고 가늘고 길게 살 사람은 이런 일자리를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안전 문제에서는 화학 첨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 농약, 화학비료, 중금속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과 환경은 화학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서민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뒤에 이제 식품안전이라는 이런 문제들을 다 얘기할 겁니다. 구제역이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과 환경에 연결되어 있고. 온난화 문제도 역시 농업과 환경에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 봐서 사례를 보면은 사랑과 노동에 속해 이러한 가치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공정무역, 민주적인 정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사업. 사회적 기업이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연대와 연대하는 기업. 그 다음에 식품안전에는 광우병, 멜라민, GMO, 구제역, 조리독감, AI 조리독감이요. 그 다음에 농업환경, 우리를 살리기 운동, 논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 각축과 농업의 순환. 우리나라의 그 구제역 문제라든지 이번에 터졌던 문제 핵심적인 게 가축과 농업의 순환.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핵심적인 게 어떻게 돼요? 공장형 축산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예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공장형 축산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동물들이 면역력을 잃어버립니다. 면역력을 잃어버리면서 작은 질병에도 취약하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력 소비를 이끄는 사례고요. 그 내용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 왜 이럴까? 소리 꺼. 소리 꺼. 자던 사람 다 일어났네. 인류적 소비의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 네거티브 운동이에요. 칠레라는 나라 알죠?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두 번째로 긴 나라 알아요? 남북으로. 좌우로는 무조건 러시아고, 남북으로 제일 긴 나라가 칠레고, 2등이 일본이에요. 물론 좀 의외죠. 일본이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하면 한 3,000km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다가 많아서 실제로 땅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되지만 칠레입니다. 1970년대 칠레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아엔데가 대통령이 돼요. 이 아엔데는 소아과 의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아엔데가 당선될 때 어떤 공약을 하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영유아들에게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이 가난한 칠레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양 상태가,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런 공약을 내요. 근데 네슬레가 이거를, 물론 이 아엔데가 네슬레한테다가 그냥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칠레 정부가 네슬레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칠레 정부가 사와서 그걸로 무상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네슬레가 분유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CIA하고 다국적 기업의, 또 칠레의 자본기업의 그 자본기 압력으로 인해서 네슬레가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심이 위반돼요. 민심이 위반되는 걸 틈타서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여기 써있나요? 피노체트?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엔데를 쫓아냅니다. 아엔데는 대통령궁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피노체트와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칠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CIA하고 다국적 기업하고 합작품이에요. 유럽에서 이 사실을 알고 네슬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합니다. 이 불매운동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저격수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경제저격수라는 책은 많이 안 보셨나 본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했는가? 제3세계가 가지고 미국의 경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에 고백서입니다. 그 사람은 CIA나 미국으로부터 그 암살 위협을 많이 시달립니다. 심지어 그 책에는 성의 상품화까지 나와요. 미국의 그러한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 문제까지도 다 합니다. 윤리적 설비는 포지티브, 불매운동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랑과 노동에서 공정무역, 초콜릿, 코코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직접? 코코아 본분 없어요? 저는 봤는데 코코아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색깔이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코코아는 이제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안에 까만 코코넛이 들어있죠. 코코아인데 코코아 자체는 되게 써요. 아시죠? 예, 다크 초콜릿일수록 쓰죠. 제가 이제 2008년에 공정무역 때문에 제가 콜롬비아에 갔어요. 콜롬비아 가서 코코아를 봤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카카오의 70%는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해요. 대부분 상당 그 어린이들 아동노동을 착취해서 하는 거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정무역 초콜릿을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FAO라고 뒤에 다시 제일 뒤에 공정무역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공정무역에서는 그 가격을 일당을 얼마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쭉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주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 운동이죠.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기존의 일반 코코아, 초콜릿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는 거죠. 지금은 공정무역은 전체 세계 초콜릿 시장 1%밖에 안 돼요. 초콜릿 시장에. 전체 초콜릿 시장에. 근데 성장률은 되게 빨라요. 공정무역 초콜릿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역시 훌륭한 동아리이네요. 사기도 힘들 텐데, 구하기도 힘들 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윤리적 소비하고 싶어. 공정무역 제품 사고 싶어. 근데 어디 가서 이거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시장이 1%도 안 될 때는 광고하면 욕먹습니다.
이 광고하는 홍보하는데 이제 책을 보니까는 시중에 구할 수 없는 걸 광고했다가 이것만 태바가지 넘어갔는데 공정무역 광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공정무역 취급도 안 해줘요. 저희가 2007년부터는 코코아를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거죠.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상황은 서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콜롬비아도 그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여기도 아직도 콜롬비아도 정글에서는 마약 문제 때문에 그 민병대와 정부군과 계속 싸우는 동네입니다. 콜롬비아에. 예. 잠깐만요. 너 하나 지나간 것 같아요. 컴퓨터 쪽으로 예, 예. 저희는 이제 커피는 저희 아이쿱 생협에서는 이제 커피는 이제 콜롬비아하고 동티모르 커피까지 하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분들 한 6분 계셔가지고 10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까지만 얘기하고 한 10분 쉬어서 뒤에 쪽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커피를 한 잔 3,000원 마신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30원, 1%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류무역, 자유무역의 현실이에요. 이 커피도 이제 제가 봤는데 커피도 볶으면은 커피는 우리나라 보리쌀 있죠. 생긴 건 보리쌀보다 좀 더 통통하고 좀 더 커요. 그걸 이제 여러 개 수십 알 볶아야지 커피 한 잔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이 30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 하루에 뭐 1달러 번다든지 뭐 2달러 번다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죠. 이제 동티모르 커피를 이용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커피는 콜롬비아하고 동티모르 두 군데서 오는데 동티모르는 21세기 독립 중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아시아에 있죠. 콜롬비아는 남미에 있고 남미인데 동티모르는 사실 동티모르를 택한 거는 YMCA에서 이제 동티모르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피스커피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동티모르도 그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합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세 나라의 그 지배를 300년 동안 받아요. 300년 동안. 그래서 때로는 심할 때에는 인구의 반이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독립한 구스마오 대통령이라고 모르죠. 구스마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구스마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래서 YMCA하고 이제 동티모르를 하고 있었어요. 2005년인가 6년부터 저희가 그래서 2007년부터 YMCA에서 이 커피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질 높은 삶을 하는 거. 의미 있는 일에 이왕 커피 마실 거 의미 있는데 의미 있게 마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대학생협이 만들어지고 대학생협에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좋죠. 근데 각 대학마다 일반 자본 유통이 점점 들어오는 걸 보고 상당히 아쉽죠. 아마 1980년대, 90년대였으면은 유통자본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가 이제 들어오게 했을 텐데 이런 면에서 아쉽죠.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파트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우, 여성 생산자, 이 여성 생산자 중에 한부모 가정 여성 생산자들이죠. 주로. 예, 그래서 그다음 이런 여성은 콩나물 쿠키 이런 것들을 하는 정신은 뭐냐? 협동조합,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정신으로 연대의 정신이 있어요. 연대는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연대입니다. 예,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연대의 개념은 아니죠. 그거는 빈대 정신이고. 예? 잘 파악해야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 거기에서 연대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과 조직이 연대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대의 정신,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는 겁니다. 예.
장애 옷을 이제 봐서 물품 소비는 우리 밀로 재료를 해서 한 과자가 있어요. 이게 위켄 쿠키라고 사회적 기업 중에 좀 유명하죠. 예, 경기도 고양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지적 장애우 재활시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어서 콩나물도 만들고 상추,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으로 산돌 여성 모임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부모의 가정 해가지고 한 여성들이 자연팩, 세안수, 화장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짙은 수녀에는 경기도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빵, 구운 두부 여기서도 그 지적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 윤리적 소비는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 아까 얘기했죠? 연대 정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예. 윤리적 소비나 공정무역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가격이 그러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아까 방금 여기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약자 중에 그 생산자였죠. 사회적 약자는 다 있어요. 생산자에도 사회적 약자가 있는 반면에 소비자에도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죠? 달리 여기는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약자예요. 신체 경제 사회적 약자,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 사회 경제적에 따른 조사를 했어요. 인하대학교 이제 임종환 교수라고 이분이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이게 한 2006년인가 2007년에 조사했는데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라면을 많이 먹는 어린이들이 라면을 거의 먹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천식 2.5배, 아토피 2배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먹을거리로부터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러분들 조사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겠지만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해봤어요. 이건 단국대학교 의대팀이 했어요. 어느 대학에 했다고 좀 안 써놨나요? 예, 단국대 의대팀이 2005년에 조사했더니 소득이 낮고 부모님이 그 다음에 학력이 낮은 집 아이들일수록 혈중 중금속 농도가 높았어요. 30%, 31%. 혈중 중금속 농도가 높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와 비슷해요. 주의력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이것이 빈곤을 대물림하는 사회적 약자, 소비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몸이 더 약하고 지금은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그래서 갈수록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 지났다라고 자꾸 그러는 게 사교육비 문제도 있죠. 경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교육비 문제도 있지만은 먹을거리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소비자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봐봐요.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 안 좋아지고 성적에 악영향을 미쳐요. 또다시 이건 어떻게 돼요? 빈곤한 생활로 되나요? 빈곤한 생활은 다시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악순환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이 고리를. 그쵸? 이 고리를 끊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먹을거리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집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쵸? 엄마, 아빠 맞벌이로 막노동 나가. 그럼 집에 혼자 있다가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해야지 이 고리가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하고 그것이 보편적 복지로서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이 고리를 하나 끊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2005년에 학교고시 국민운동 집행 현장이었어요. 제가 미국의 사이트라고 들어가서 조사해 봤어요.
미국이 1인당 한 학생한테 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1인당 30만 원이었어요. 한 학생 한 명당. 주정부나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 빼고 연방정부만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 당시 34,000원이었어요. 급식에 10분의 1이에요. 미국에도 신자유주의의 천국이고 가장 빈부의 대해서 말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48%가 무상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 18%, 19%가 할인급식이에요. 1인당 4만 달러를 사는 미국도 자기 돈 다 내고 밥 먹는 애는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아침도 줍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아침, 점심 줘요. 미국 같은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미국의 유럽에 특히 유럽 중에 서부 유럽 대부분은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 한다 그러면 뭐 빨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하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빈곤을 대물림을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윤리적 소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이제는 이제 안전한 먹을거리.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과 노동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 농약 문제. 농약 문제는 뭐 얘기 안 해도 많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농약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OECD 국가에서는 뛰어난 1등입니다. 2등하고 1등하고 상대가 안 돼. 1헥타르당 대한민국은 농약 소비량이 12.5kg입니다. 1헥타르면은 3,000평 정도 됩니다. 2위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잽이 안 되게 2등인 8kg. 2위부터 나머지 OECD 국가 나머지는 그냥 1헥타르당 몇십 그램 더 넣느냐 안 넣느냐가 순위 다툼이에요. 그러나 1등하고 2등이 감히 1등을 넘볼 수 없는 50% 이상. 2등이 네덜란드 8kg인데 우리나라는 1등이 12.5kg잖아요. 그럼 뭐예요? 50% 더 차이 나는 거예요. 네덜란드 기준으로 봤을 때. 탁월한 1등을 하고 있어요. 농약성을. 뭐 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세계에서는 몰라요. 조사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어느 나라의 농약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통계 자체가 안 잡혀요.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식료를 거래할 때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농약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 이공계 많죠? 저도 사진 공개 나왔어요. 농약 조사를 하려면 이 농약을 어떤 농약을 썼다는 걸 알아야지 반응하는 시약을 넣어서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개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공대에서도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그 나라에서 어떤 농약을 썼는지 모르면 절대 발견 못 합니다. 농약 사용의 문제, 축산물의 문제, 항생제, 호르몬 문제 계속 2008년부터 터지는 게 이건 더 이상 터질 게 없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농민만 2,00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농민만. 한 해에 2,000명씩 죽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축산 문제는 항생제, 호르몬, 요새 나오는 것들이 바로 광우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여러분들은 호르몬제 영향은 많이 받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키는 커요. 저는 뭐 옛날에 작은 편이었고 지금 더 작아졌어요. 남들이 더 커졌어. 근데 여러분 큰애들이 허약해. 호르몬제를 많이 먹은. 여러분이 직접 먹은 적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축산물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항생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젖소들을 짧은 시기에 빨리 젖자게 만들려고 호르몬제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으나 호르몬제를 먹고 많이 컸어요. 그러나 몸은 부실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계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평균 신장은 10cm 컸어요. 과거 20년 전보다. 근데 부실하기는 엄청 심각해졌어.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경종을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 문제 뭐 다시 얘기할 거. 구제역. 좀 이따 요거 두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심각했죠, 이번에.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식품. 알 수 없는 독성을 만들어요. 유전자 조작식품을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문제제기 안 하는 주류 집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첨가물 문제. 그 다음에 초국적 식품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들의 문제. 이 중에서 광우병, 광우병 문제 2008년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죠. 예. 소에서 처음 발견된 거는 1986년이에요. 이후에 사람에게도 발견됐어요. 왜 그러면은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돼요? 뭘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예, 동물성 사료를. 소는 뭐예요?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이고 반추동물이고 굽이 있는 동물이고. 광우병은 반추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소, 양, 염소. 반추동물 뭔지 알죠?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는 동물들이 반추동물인데 이게 중요한 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육식을 먹인 지 10년 넘어서 발견되고 소에서 발견된 지 또 10년 넘어서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광우병이라는 게 그 동물에게 육식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20, 30년 후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세대에 걸쳐 있는 거죠. GMO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적어도 식품의 안전성은 한 세대나 두 세대를 걸쳐서 안전성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해서 안 나타났다고 안전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먼저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영국에서 양에게서 먼저 광우병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나타난 게 그 양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소에 나타나고. 그러면 쭉 번진 건데, 사실 이 앤디 블랙, 얘 어머니가 2008년에 한국에 왔었어요. 만났어요, 저희도 다. PD야,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광우병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정보 공개예요. 예, 정보 공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의가 아니라 부위입니다. 위. 오타가 났나요? 예, 부위인데 소와 개월수와 부위, 수입 유통. 왜 그래요? 어느 부위를 먹냐에 따라서 광우병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SRM 같은 경우, 그렇죠? 척수나 볼 이런 것들, SRM 부위가 광우병의 위험 물질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때 2008년에 왜 중고등학생들이 데모하러 나왔어요? 촛불 들고. 애들이 봐도 뻔한 거야. 미국산 싼 수입소가 들어오면은 집에서는 안 먹을 텐데 들어올 때가 어디예요? 학교 급식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나온 건데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것들이 책을 많이 읽더니 의식화됐군. 책에 대한 예산을 없애야 돼. 이 얘기는 이제 어느 출판사하고 사장님하고 하다가 알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새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학교 도서관 예산, 책 구입 예산에 대폭 줍니다. 그 예산은 대부분 이제 땅 파는 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구제역 봐봐요. 구제역은 굽이 있는 동물, 소, 돼지, 양, 염소.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질병이에요. 이제 3월 30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광업 구제역 끝났다라고 종교를 해요. 하면서 모든 신문에 구제역 결산에 대해서 요거만 나와요. 요거. 살처분된 가축 몇 개,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염소 사슴. 중요한 건 봐봐요. 구제역이 사람에게 옮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하진 않아요. 구제역 자체가. 제 집사람이 수의사기 때문에 확실해요. 사람에게 옮지 않아. 근데 동물들에게 옮겨. 치사율도 높지 않아요. 5에서 55%야. 근데 주로 이제 55%는 어린 것들. 어린 송아지나 어린 돼지들은 치사율이 55%인데 큰 것들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대단히 빨리 번져요. 정부는 이걸 발표 잘 안 해요. 이 구제역 때문에
8명의 공무원이 죽고 144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손가락에 잘라진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 살처분에서 중요한 핵심은 생매장했다는 거예요. 원래 살처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예요? 안락사 개념이에요. 근데 광우병이 구제역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살아있는 동물들을 막 생매장한 거예요. 그게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OECD 국가고 2만 달러 넘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이 얘기는 계속 안 해요. 공무원 8명이 죽은 거면요. 전쟁 수준이에요, 사실은. 연평도 천안함에선 사람이 좀 많이 죽었지만 연평도 그때 싸울 때도 이 정도 죽는 거예요. 부상자까지 다 합치면은 국지전 수준이에요. 심각한 거죠. 조류독감. 조류독감은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걸린 사례가 없어요. 특이한 인종이기도 해요. 사스 때나 조류독감 때나 5157. 5157이라고 알아요? 대장균, 식중독. 일본에서 5157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김치에 대해서 다시 연구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사스는 죽은 사람이 있죠. 사스가 없고 신종인플루에 대해 죽은 사람이 있네요. 사스, 조류독감, 한국 사람은 안 죽었는데 최근에도 베네수엘라에서 3명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독감, 광우병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공장식 대량 생산하고 하나는 외래성 질병이라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대가예요. 교육의 대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농민들에게 있어서 봐봐요. 휴대폰을 파는 대가의 이득은 대기업이 가져가죠. 대신에 정부는 휴대폰을 중국에다가 파는 대신에 뭐를 수입하기로 결정해요? 마늘을 수입하기로 결정해요. 그렇죠? 마늘을 수입하면 해서 피해는 누가 봐요? 마늘 생산 농민이 봐요. 그러면 하나의 무역 행위로 인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정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 보는 집단에 대해서 세금으로 걷든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복지로 대거나 재분배하는 정책을 쓰죠. 그게 국가의 원래 할 일이에요. 한국 사회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운찬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정운찬 씨가 얘기한 이익 공유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 그런 거예요.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으면은 이들의 차이를 줄여줘야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마늘 생산한 농민이 국가가 뭐가 필요했어요? 국가의 하나 행위로 내가 손해 보고 있어. 그럼 나한테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외래성 질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산물 교육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심각한 식품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까 GMO라고 얘기했죠. GMO. 이 GMO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카길이에요. 카길. 이 몬산토는 카길의 그거예요. 하위, 자회사예요. 이 카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물 메이저예요. 5대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5대 곡물 메이저. 카길이 작은 거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4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식량 있죠. 우리나라 식량 중에 이제 그 식량의 곡류를 포함한 식량의 60에서 70%를 카길이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웬만하면은 카길 제품이 다 있습니다. 콘프레이크가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키우죠? 집에. 거기에 사료들이 대부분 카길 겁니다.
카길이 하도 욕을 먹어서 카길의 이름을 가려 한국에는 퓨리나 코리아라고 들어가 있어요. 퓨리나 코리아 그러면 알죠? 그 사료들이 고양이, 개, 동물 사료 퓨리나 코리아가 카길 거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대형 매장에서 회사 이름은 자기 걸로 해서 따로 만들어 팔아요. 원재료는 거의 카길이 제공합니다. 광우병 싸움에 2008년 광우병 뒤에도 카길이 있었다는 주장이 많아요. 카길이 대규모 목축 농장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축산 사료와 같이 합쳐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 조작, 이 카길이 몬산토하고 그 수평적 그 지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GMO에 대해서 유럽은 대체로 GMO 반대하죠.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국가 차원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합니다. EU 중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 나라는 하잖아요. EU에서는 0.9% 이상 그 과자나 음식에 원재료에 0.9% 이상만 들어가면은 여기는 GMO가 들어가 있다. GMO한 작물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5%, 3% 이상, 2.9%까지는 아예 표시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 유전자 조작 식품이 한쪽에서는 해롭다, 한쪽에서는 해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저는 적어도 인간이 먹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30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돼야지 광우병 사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지켜봐야지 안전성이 확보된다. 예. 윤리적 소비, 인간에게 안전한 식품 농작물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농업과 환경에 있어서 주로 네거티브한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포지티브한 거, 이미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6%대로 떨어졌어요. 식량 자급률이. 식량 자급률 중에서도 그 쌀을 빼면은 4%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물론 신선 제품 같은 게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국산이 많죠. 이런 건 수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식량 자급률은 그 26%인데 26점 몇 %인데 그 중에 쌀을 빼면은 그 4%. 우리 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밀 소비량이 한 해에 350만 톤 돼요. 350만 톤. 그래서 1970년대엔 지금이 350만 톤 되고 이때는 그 정도 안 됐죠. 인구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24만 톤 생산됐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10몇 %였어요. 우리나라 밀 소비량이 7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봐봐요. 551톤으로 줄어요. 씨가 마르는 거죠. 제가 350만 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밀 소비량 350만 톤은 지금 기준이에요. 최근에 몇 년 우리나라 밀 소비량이 350만 톤인데 지금은 지금 건 아직 안 사.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3만 2천 톤 국산이.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죠. 최악의 경우 떨어질 때는 0.1%까지 떨어집니다. 350만 톤 중에서 국산은 4천 톤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하다가 실패도 해요. 그래서 다시 2002년에 생협들이 단체 다시 만나서 우리 밀 연대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공을 점차 해 나가는데, 밀가루가 요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수입 밀은 어떻게 하냐면은 종자부터 달라요. 과자에 들어가는 밀, 그 다음에 국수 만드는 밀, 빵 만드는 밀, 그 다음에 빻는 것도 강력분, 초강력분 해서 다양하게 빻아요.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 밀이 더 사형 산업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협이나 협동조합에서 이런 운동을 쭉 해와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32,000톤으로 늘어났는데 2008년부터 대기업이 참여합니다. 2008년부터 대기업이 우리 밀 사업에 참여해요. 저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데가.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밀 소비는 늘어요.
느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2008년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뛰던 시기예요. 수입밀 가격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밀이 수입밀에 비해서 훨씬 비싸거든요. 수입 국제 이제 곡물 가격, 밀 가격이 뛰니까 국산밀하고 수입밀하고 가격 차이가 좁아져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우리 밀 사업에. 그건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늘어나니까. 근데 염려하는 거는 국제 밀 가격이 막 다시 떨어졌어. 옛날처럼. 과거처럼 떨어져. 그때도 과연 대기업이 우리 밀을 할 건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농민들에게 막 10만 톤 계약해놓고 국제 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수매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국산밀 폭락의 현상이 일어나요. 생산한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추수 안 하고 포기하고 밭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염려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과연 뭐 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경계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생협도 이런 딜레마들은 해소해야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2003년에 우리 말고 다른 데에서 선물용 케이크 2,000개를 만들어서 울산에 주리온 백화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백화점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울산 지역에 내려가서 팔았는데 2,000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10개도 못 팝니다. 왜요? 먹어보고 맛이 없어서 안 사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대중의 정서와 기호를 완벽하게 무시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발자국 앞서가야지 완벽하게 무시하면은 2,000개 중에 10개도 못 팔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07년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해보니까 2주 동안에 15,000개 팔았어요. 사실 뭐 2010년에는 한 5만 개 팔았어요. 우리 밀 케이크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나아지는 건데 이 에피소드를 넣은 거는 아무리 의미 있고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가 아무리 훌륭하고 의미 있는 거라도 대중과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우리끼리의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에 아무도 안 들어와. 집사람도 안 들어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순천 지역에 가지고 이제 한 건, 이건 쓴 거는 지방자치와 연대하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하면은 이런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 국가가 포기해요. 밀수매를 포기해. 그러니까는 농민이 대체작물이 없어요. 대체작물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밀축제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랑 할 때 94톤이었어요. 2003년에. 지금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900톤. 저희 생연만은 전국에서 작년에 2010년 3,000톤 했고 올해는 5,000톤을 왜 올해 걸 미리 나오냐 하면은요. 밀은 어떻게 해요? 11월 달에 파종해서 6월에 추수해요.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올해 들어와서 예상한 게 5,000톤 수매를 예상했어요. 밀살리기 운동 있고 그 다음에 농업과 환경에서 람사르 총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람사르 총회는 물새보호협약이에요. 물새보호협약인데 이 물새보호협약을 하는 이유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논도 습지다. 논도 습지므로 논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람사르 협약에 논습지를 넣고 작년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었어요. 교토에서. 나고야에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교토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에 같은 의정서를 냈고 작년 나고야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었는데 논 보존을 위해서 람사르 협약을 했어요. 이것들이 바로 농업과 환경이 보존돼야 될 이런 운동.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일본 저희 활동가들 조합원 주부 활동가들이 일본에도 쫓아가고 람사총회도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논을 보존해야 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식량으로서도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으로서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과 활동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논도 습지라는
총회의 협정을 이끌어내고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논을 보존하게 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하게 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그래서 단순히 먹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적으로 실천하는 운동도 같이 합니다. 농업과 축산에 있어서 봐봐요. 이게 바람직한 거라면 농사를 해요. 농사를 좀 쌀게 없지 밀대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이걸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어요. 배고프면 우리가 먹습니다. 가뭄 기아 때. 그렇지만 가축이 먹죠. 가축이 성장해서 여기 분뇨가 나오죠. 이건 다시 어떻게 돼요? 거름이 되고 거름은 다시 농사 짓는데 그래서 이거를 축산하고 경정하고 순환하는 농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인간과 환경과 축산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됩니다.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윤리적 소비 아까 얘기할 때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도 얘기했죠. 아까 그 윤리적 소비의 예로서 차티스트 노동자들에게도 한 표를 민주주의 운동 하던 사람들에게 한 표를 하던 거기서 하는 매장을 구매하는 운동도 했죠. 봐봐요. 1931년 요 당시에 4.4%, 64년에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 여성들은 투표권은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유권자 비율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남자들만 대상이에요. 여성들은 투표권이 언제 나타나요? 이때 나타나요. 심지어 일본은 1952년에 해야지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줍니다. 지구에서 세계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제일 먼저 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어떻게 알았지? 이 책에도 웬만한 책이 안 나오는데. 맞았어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는 왜 그래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정치범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정치범들 중에 차티스트들이 쫓겨간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동자들에게도 한 표 운동하다가 뉴질랜드에 유배당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물론 그들이 한계가 있어요. 마오리족에는 주지 않아요. 백인들끼리의 리그죠. 뉴질랜드 제일 먼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다 그런 나라예요. 영국에서 노동자에게도 한 표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쫓겨간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제일 먼저 투표권을 줍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북구 유럽,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줍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는 1920년대 돼야지 투표권을 줍니다. 여성들에게. 협동조합이나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경제를 통한 사회 민주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가 중심적인 얘기예요. 정치하고 경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는 정치의 민주화를 이끌고 정치의 민주화는 또 윤리적 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아예 협동조합 정의에는 사업체야. 협동조합은 원래 엔터프라이즈예요. 영어로 협동조합이 엔터프라이즈라고 나와요. 엔터프라이즈인데 어떤 엔터프라이즈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다. 자본기업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사회적 기업 배우죠?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냐 아니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기업이 주식회사로 돼 있더라도 민주적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결주하는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제 사회적 기업할 때 들으시고 민주주의, 협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원칙에 1인 1표 원칙을 넣습니다. 그 협동조합 내에는 민주주의, 사회적 기업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역사 속에 나타난 민주주의, 요거는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는 건 요즘 사람들이 꽤 알죠? 제가 그 보급 운동을 많이 했어요. 2008년부터 3월 27일 날 KBS 스페셜 일요일 날 8시 KBS 스페셜 한 게 있어요.
3월 27일 날 써놓고 한번 KBS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저께 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그 축산 문제, 그 동물복지 문제, 그 다음에 그 3월 27일 날 한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KBS 스페셜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몬드라곤 협동조합하고 FC 바르셀로나들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에 유니세프를 달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프랑코 때문에 FC 바르셀로나 50년대에는 구단 사무실이 폭파돼요. FC 바르셀로나 그냥 축구팀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팀이에요. 그 구단 사무실이 폭파당하고 단장이 암살당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박정희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2배 더해요, 2배. 직권도 2배 더 했고. 프랑코는 36년 동안 독재를 해요. 그 몬드라곤의 기적이라는 게 이 부분이 잠깐 나오면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라 영화 본 적 없죠? 그냥 제목만 들었죠?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교수님은 아마 그 잠깐 뭐 소문도 듣고 흑백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람들이 독재와 싸웁니다. 프랑코라는 독재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탈리아에 가면 레가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랑 싸워요? 무솔리니의 독재, 파시즘과 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볼로냐라는 도시에 가면은 이 당시에 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사진이 옛날 시청 광장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1920년대, 30년대 일제 침략기 소비조합이 민족해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민주노조 도시산업선교에서도 합니다. 1978년도에는 양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에. 그게 바로 부산에 부마 민주화항쟁이 있어요. 부마 민주화항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양서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유령 소비는 동티모르 원두커피,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이거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 남미, 그 다음에 코코아, 이거는 그 남미 콜롬비아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에서 유리적 소비를 하고, 독재,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보가 주도하는 생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하는 정부 단체가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연대하는 거다. 유리적 소비가. 예, 그렇게 하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이제 대부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정무역이 발전하는 거는 펜사우전 빌리지라는 동네에서 쭉 하고 옥스팜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어트레이드 네덜란드에서 공정무역 회사, 이거 막스 하벨라스는 여기 이제 됩니다. 막스 하벨라는. 그 다음에 그 UN 이게 UN 저게 무역협회인데, 예.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무역보다는 원조가 아니라 무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아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게 공정무역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공정무역협회 옛날 이름이고 지금 이름은 WHTO가 설립됩니다. 89년에. 그래서 요 마크를 쓰고 있고, 예, FAO 마크 시작했고, 물론 FAO 마크를 공정무역 마크가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정무역 마크는 이거 있고 또 다른 것들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크만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대우림 보호단체, 그런 마크 있는 것도 공정무역 마크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마크인데 세계적으로 이 마크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마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고요. 공정무역 원칙이 10가지는 하나의 상품에 10가지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장려하고 권유한다.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하고 투명한 거래. 특히 저희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생산자 자립 기반 조성하고 이 생산자들을 그 공정무역 산지에 조성할 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있고, 대화의 참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성 차별 금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윤리적 소비를 하는 원칙을 생산제에도 이게 다 권장합니다. 아동노동 금지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하게 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공정무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공정무역의 이제 매출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는 전 세계 이제 무역량의 뭐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씨앗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건 FLO 마크 단 그것만 한 거니까는 FLO가 아닌 다른 마크도 있다 그랬죠? FLO 외에 다른 공정무역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을 보면은요, 예. 이게 2009년까지인데, 그, 전체가 이제 한 FLO 거 빼고, 2009년에 54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규모는 세계의 한 0.1% 세계 공정무역 규모의 뭐 그 정도 수준. 아직은 대단히 작죠. 작은데 이게 여기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제일 매출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생협이 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체 규모는 54억이니까 아직은 뭐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이 공정무역이 대단히 클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많은 분야다 보고, 한국 공정무역은. 저희 생협이 이제 한 거는, 이거는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 파나이, 필리핀의 파나이 지역에다가 설탕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주려고 가서 이제 한 겁니다. 저희 생협은 2007년부터 공정무역을 쭉 시작하고 있고,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아, 뭐 하고 있구나. 예, 뭐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저희 생협의 이제 매출은 작년에 19억 정도. 19억이니까 아직은 뭐 껌값입니다. 껌값인데 19억짜리 껌 없나 아직? 예, 또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공정무역이 80.7억. 아까 54억 나온 거는 FLO 빼놓고, 요 ATOS는 FLO랑 거래하지 않은 나머지 있다 그랬죠? 예, 나머지가 이제 54억, FLO 마크를 단 게 26.7억 해서 80.7억 정도. 이 정도 전체 규모가. 아까 54억 규모 제가 말한 거는 FLO가 빠진 거네요. FLO 마크가 빠진 거. 전체는 일단 80억 정도, 2009년 기준으로. 예. 저희 생협에서는 작년 기준으로는 한 19억 정도. 이제 하는 게 커피, 마스코바도 설탕, 초콜릿, 후추. 후추는 이거 네팔 거예요. 네팔 거고, 초콜릿은 콜롬비아,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설탕, 커피는 동티모르하고 콜롬비아.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요걸 하는데 아까 이제 19억 매출했다 그랬잖아요. 매출 말고 돈을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는 게 9,200만 원 정도 이제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요만한 거 하나 팔 때마다 400원을 별도로 추가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요. 그래 모아가지고 마스코바도한테 200원 부담하고, 초콜릿 20원, 후추 100원 부담시켜가지고 나중에 뭘 할 거냐? 예, 동티모르 마을에 3천만 원에서 트럭, 도서관, 도서구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동티모르 커피 마을에는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커피, 필리핀에 이게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은 안티크라는 마을이에요. 안티크 카우스와간 센터인데 여기에다가 그 마스코바도 설탕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억 8천 모금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커피 뭐 팔 때 얼마 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후추할 때 100원 부담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생산지들하고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거래를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그 분야의 생산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이 현지에서 돼야지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사탕수수를 통째로 그냥 생걸로 수출하면은 생산자들의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으로 가공해서 수출해야지 훨씬 더 많은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설탕 공장 지어주고, 이쪽에는 트럭, 도서관 이런 것도 해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10년 한 달에 먹었는데 한 달 동안 1억 8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협 조합원들이 이런 모금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건도 좋은 거 사고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에도 모금 운동, 이렇게 해외에 제3세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북한 어린이 돕기, 또 국내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있죠?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장애우 돕기, 이런 것들 3자를 다 우리가 지원하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고, 이 필리핀 공장은 올해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끝났을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두말을 하지 않고 오겠다 그랬는 게, 제가 여기 82학번 금속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속공학과를 나왔지만 뭐 학생운동도 하고 뭐 사회운동도 하고 YMCA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전공과는 달리 이런 일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개나 소나 말이나. 그러니까 이건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협동조합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로 딱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로 정리해 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지향하는 거는 개인의 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부를 지향해요. 나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부를 중요하는 거다. 함께 살아가는 부, 사회적 부를 넓혀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노동을 하잖아요. 직장에 나가면은. 노동하는데 그 노동의 주인은 나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 노동을 하는 주인은 나다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창의적인 정신으로 나아갈 때 저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보다 훌륭한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끝나서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분이라도 질문할 분 있어요? 없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